말레이시아의 소년 핑 리아는 11살의 어린 나이 때부터 색채의 마술사라 불리면서 전 세계의 천재 화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핑 리아는 자폐가 있는 데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미술 실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자폐와 같은 여러 뇌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기억, 암산, 퍼즐이나 음악적인 부분 등 특정한 부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는 증후군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폐가 있지만 달리기에 커다란 재능이 있는 주인공을 그린 영화 마라톤, 천재적인 기억력과 비상한 머리를 가진 자폐 변호사를 그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폐를 가진 천재 외과 의사를 그린 굿 닥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폐인들은 흥미와 매력을 자아내는 캐릭터라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합니다. 영화 레인맨에서도 자폐가 있는 형과 그의 유산을 빼앗으려 드는 야박한 동생이 등장합니다. 여행을 하던 형 레이몬드와 동생 찰리는 우연히 카지노에 들어가 블랙잭을 하게 되는데, 이 게임에서는 앞서 나왔던 카드의 패를 외우면 다음에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찰리는 자폐가 있는 형 레이몬드가 숫자를 귀신같이 외우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평소 형을 바보라고 여기며 무시했던 찰리는 레이몬드에게 카드게임의 규칙을 가르쳐주고 함께 라스베이거스로 떠납니다. 이런 대중매체의 영향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폐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한 부분에서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을 것이라고 의뢰 짐작하는데, 사실 서번트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발생 확률은 발달 장애인 중 100만 분의 1 정도로 지극히 낮으며 전 세계 인류를 통틀어 서번트 증후군 환자는 100명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적다고 하죠. 대부분의 자폐는 지체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실제 자폐인의 모습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화에 나왔던 이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죽는다! 하지마! 하지마! 죽는다! 하지마! 자폐인의 70% 이상이 IQ 75 이하의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을 혼자 해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실제 자폐아를 가진 부모들의 모임 카페에서는 우영우가 판타지에 가깝다는 댓글을 볼 수 있는데요. 우영우처럼 전교 1등, 서울대 수석 졸업, 로스쿨 수석 졸업 같은 천재의 경우가 특히나 현실에서 존재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는 이런 극소수의 서번트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조차 학업적인 부분에서 천재성이 있기보다는 암기, 단순 암산, 미술, 음악, 날짜 계산 등 협소한 기능적인 부분에서만 재능을 보이지 종합적인 학문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협소한 분야에서의 재능 역시 창조적인 예술성이 있다기보다는 단지 사물의 형체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모사에 가까울 뿐이라는 점에서 진짜 천재적인 능력과의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나 우영우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보이는 미국 변호사 헤일리 모스처럼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자폐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헤일리 모스는 우영우처럼 마치 사진을 찍듯이 책을 통째로 외울 수 있는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영우처럼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간다는 것은 국영수, 사회과학, 예체능까지 골고루 점수를 챙겨야 하는데, 협소한 한 분야에서만 두각을 보이는 서번트 증후군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종합적인 학문 재능이죠. 자폐인이 정상 수준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를 고기능 자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고기능 자폐 자체가 자폐인들 중 25에서 30% 정도만이 속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영우처럼 천재적인 기억력과 지능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폐 성인 중 2%만이 직업이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죠. 또한 우영우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의사소통 능력도 부족하지만 우영우 변호사님,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아, 네. 오감이 과민하고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상동 행동의 반복, 반향어의 사용 등 다른 자폐 증상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만 부족한 아스퍼거 증후군보다는 중증 자폐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실제로 고지능 자폐인들은 일반적으로 우영우만큼 자폐 특성이 과장되게 나타나지 않으며 보통 어느 정도 이를 숨길 수 있는 지능이 있다는 점에서 우영우처럼 중증 자폐 증세를 보이는 높은 지능의 천재는 현실에 더더욱 존재할 확률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기러기 토마토가 뭐야?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기러기 토마토 금지. 이를테면 우영우의 반향어 같은 증상은 보통 지적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에서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하죠. 작중 우영우의 모습은 고지능 자폐인과 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취사적으로 섞어놓은 곳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자폐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우수한 지능을 발현하는 유전자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 연구진이 2015년 스코틀랜드 지역 거주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테스트와 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폐가 없지만 자폐와 연관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사람은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토니 킴 클라크 박사는 이 연구는 자폐 위험을 높이는 유전 변이가 자폐 증상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높은 지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죠. 실제로 자폐를 가진 사람과 지능이 높은 사람은 뇌가 크고 빨리 자라며 감각과 시공간 인지 능력이 예민하며 집중력이 높다는 등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프론티어 인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진화 과정에서 지능이 높아지는 변화가 일어날 때 일어난 지능 관련 요소들의 불균형이 자폐를 일으킨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폐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자폐를 정말로 일으키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지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니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죠. 어쩌면 자폐는 우리 인류가 높은 지능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며 겪게 된 역설적인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자폐는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이 아닌 선천적인 생물학적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입니다. 자폐는 뇌파 검사나 CT, MRI 촬영에서 이상 증세가 발견되거나 부검 결과 소뇌에서 퍼킨제 세포의 수가 적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만일 형제자매 가운데 자폐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자폐가 생길 확률이 일반인의 50배가 넘는 등 유전적 성향도 강한 편입니다. 이러한 점은 엄마 아이 사이의 애착과 같은 심리적 원인만으로는 자폐가 설명될 수 없으며 생물학적 결함을 타고난 중증 뇌 질환이 자폐라는 것을 뒷받침하죠.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가져야지. 어머. 애 어릴 때 자아 찾아 일함답시고 애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방치했더니 저렇게 된 거잖아. 개구리트. 이러한 자폐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점은 사회성 결핍입니다.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사람들과 눈을 맞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이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진화했을 때 대뇌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변연계의 발달입니다. 변연계는 수많은 경험을 통합한 농축된 감정 코드를 통해 외부의 자극에 곧장 반응할 수 있도록 감정학습을 주도합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눈과 직렬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직관 능력을 돕습니다. 하지만 자폐가 있을 경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거나 무서워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눈을 통해서입니다. 이처럼 눈을 마주쳐야 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폐인은 물론이고 자폐인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도 자폐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폐인들은 눈에 초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시선을 보내기 때문이죠. 자폐가 없이 정신지체만 가진 아이들은 지능은 낮아도 타인과 의미 있는 감정 교환을 하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자폐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의 교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의 교류가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마음이론이라고 하는데 마음이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셀리와 앤의 실험이라고 불리는 실험인데 여러분도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자폐가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의 답을 맞히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셀리와 앤은 한 방에 있습니다. 셀리가 공을 바구니에 넣고 방을 나간 사이에 앤이 그 공을 꺼내서 다른 상자에 넣습니다. 만일 셀리가 방으로 돌아온다면 어디에서 공을 찾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구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셀리는 자신이 공을 바구니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이론이 형성되지 않은 아주 어린아이들이나 자폐가 있는 사람들은 상자라고 대답합니다. 마음이론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상적으로 하나 더 만들고 아,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의 상황은 이렇겠구나 라고 그려보는 것이죠. 셀리가 방을 떠나 있는 동안 앤이 공을 옮겼으므로 대부분 사람들의 가상 공간에서는 셀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상황이 재현됩니다. 그러나 자폐인들은 오로지 자기가 본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앤이 공을 상자로 옮긴 결과에 대해서만 말할 뿐 셀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나와 너,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읽고 표현하는 가운데 관계는 이루어집니다. 사회화란 타인의 마음을 읽고 얽히고 설킨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폐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선천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저는 맥락이라는 말이 싫습니다. 분위기만큼이나 어려워요. 법을 공부할 땐 말 뒤에 숨겨진 맥락과 분위기를 파악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는데 자기 세계 이외에는 다른 세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 공간을 설정하지 못하며 상징과 은유, 비유 역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폐 부모들은 더욱 슬픕니다. 아이를 위해 힘과 정성을 쏟아부어도 돌아올 수 있는 상호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자폐인들은 그 아픔을 모르지요. 이것이 자폐의 아픔이고 비극입니다. 아빠 우네. 어? 아빠 울어. 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 친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나 없는 사이에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라고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사회적 관계 맺기에 최적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런 대인관계를 잘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번 낄끼빠빠를 잘 몰라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타인의 감정을 잘못 판단해서 속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죠. 자폐인들은 자신이 속한 모든 사회 집단 안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계를 잘 맺을 줄 모르기 때문에 집단에서 소외되기도 하고 종종 따돌림의 대상이 되며 때로는 괴롭힘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미안. 왜 그랬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배우기 어려워하기에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언스 타임즈가 미국 국립정신보건원과 자폐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초등생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하가동 38명 중 1명이 자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자폐를 가진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장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자, 집에 가자. 따라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수용하고 집단 안에 통합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회의 건강함과 공정함을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과 타인의 방식을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이에요. 쿵짝.
사실 원활한 인간관계와 사회성은 매우 복잡한 대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섬세한 발달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공부처럼 개인차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곧 주변 상황이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 표정만 보고서도 상대의 기분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폐까지는 아니지만 자신만의 세계에서 오직 자기의 시야에만 갇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하기 쉽습니다. 보통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성격이 더럽다,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며 싫어하기 쉽지만 이들이 단지 사회적인 맥락 파악,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에서 선천적으로 낮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더 관대한 시선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변호사님이랑 같은 편 하고 싶어요.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가 내 편을 들어주면 좋겠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폐인만 자꾸 미디어에 그려지다 보니 다들 자폐라고 하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고, 또 효용성이 없는 장애인은 이 사회에 없는 존재처럼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특별한 효용성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처럼, 사랑스럽지 않은 자폐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미디어가 자폐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미디어의 환상에서도 나아가 다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선영쌤의 국어교실이었습니다.